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어요. 김만수는 낡은 우산을 머리 위로 살짝 들고 동네 마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낙엽들이 빗물에 눌려 바닥에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바쁜 발걸음으로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만수는 허리가 더 굽은 듯 한 손으로 허리를 받치며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마트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자 히터 바람과 함께 라면 냄새, 과일 냄새가 섞인 공기가 만수를 맞이했어요. 그는 카트를 끌지도 않고 손바구니 하나만 들고 천천히 반찬거리를 훑어봤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작은 달걀 한 판. 평소와 다르지 않은 장복이었어요. 계산대로 향하던 그는 습관처럼 마트 구석, 로또 판매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냥 뭐 이번 주 것도 하나 사볼까? 만수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로또 판매대로 발을 옮겼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휴대폰을 보다가 그를 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 늘 사시던 번호로 드릴까요? 그래, 지난번 그걸로 줘요. 젊은 직원은 별다른 표정 없이 기계적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만수는 그 작은 종이 쪽지를 받아 지갑 속에 천천히 넣었습니다. 이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냥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작은 습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빗소리는 더 굵어졌습니다. 만수는 좁은 빌라 방 안에서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금 희미했고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이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TV 화면에서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는 늘 그렇듯 기대도 실망도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지갑에서 아까 산 로또 용지를 꺼내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번호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아 입을 조금씩 움직이며 되뇌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공이 굴러나오는 순간 만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저거 내 번호랑 같은데.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 숫자가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만수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V와 로또 용지를 번갈아 보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지도 못한 채 몸을 앞으로 쏠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공까지 모두 맞아 떨어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TV에서는 누군가 환호하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만수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아내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입에서 나온 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종이 쪽지는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구겨질 듯이 쥐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방송이 끝난 뒤 다시 확인해야 하는 건지, 내일 마트를 가서 물어봐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더 잔잔해졌습니다. 그래도 만수의 가슴은 계속 쿵쿵 뛰었어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죠. 이게 진짜라면 애들 빚도 좀 갚아주고 지영이네 전세도 좀 도와주고.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로 향했습니다. 평생 돈에 쫓기듯 살았던 세월, 자식들 키우느라 허리 펴지 못했던 날들이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던 기억과 함께 자식들이 웃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내 사진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우리 집에 온 기적인가 보네. 하지만 그 기적이 곧 어떤 무거운 그림자를 함께 데려올지 그때의 만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고 골목길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던 저녁이었어요. 김만수는 작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 천천히 반찬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그리고 마트에서 사온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지만 오늘은 자식 셋이 모두 온다고 생각하니 그마저도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만수는 밥그릇을 놓다가 잠시 멈춰서서 손을 한번 꾹 쥐었다 폈습니다. 떨리는 손을 스스로 다스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이 울리고 먼저 들어온 사람은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벗으며 말했죠. 아버지, 오랜만이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만수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 이어서 작은아들 민수와 딸 지영도 도착했습니다. 셋이 모이자 집안이 갑자기 북적북적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도 없이 어른들만 모였는데도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듯 했어요. 하지만 만수는 그 활기 속에서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듯 자꾸만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문을 열었어요. 저기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자식들 셋은 동시에 만수를 바라보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만수는 준비해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가 서로 스치는 작은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아버지, 그게 뭐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번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세 남매는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먼저 웃어야 할지 놀라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였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죠. 아버지, 진짜요? 그 농담 아니죠? 만수는 손에 든 서류를 조심스레 펼쳐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당첨금 125억 원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세 남매의 얼굴이 동시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진짜네. 아버지 대박이네요. 이야, 아버지 인생 역전이네. 기쁨이 넘치는 듯 보였지만 웃음 뒤에 깃든 어떤 미묘한 기류는 만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평소와 같은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처럼 돌아가는 듯한 표정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 좁은 집에서 더 안 사셔도 돼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옮기시죠. 민수네 가게 자리도 좀 바꿔야겠다. 요새 유동인구가. 말은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대화의 방향은 점점 누가 얼마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슬쩍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그런 시선을 못 본 척했어요.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다 고생 많았지.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표정 어딘가에서는 작은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저녁을 마칠 무렵 큰아들 준호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서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만수의 가슴 속에서 작은 묵직함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집에 모두 돌아간 뒤 조용한 방 안에서 만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아있는 빈 그릇과 젓가락들, 그리고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기억 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어떤 표정이 자꾸만 떠오르며 마음 한구석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만은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늦은 밤은 조용히 그러나 묵직한 기운을 남긴 채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만수의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자식들은 각자 평소처럼 지내는 듯 보였지만 만수에게 찾아오는 대화의 내용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돈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가족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양복 바지에 새로 달인 주름이 선명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과 함께 진지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내줬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대출 잔액과 이자율, 그리고 투자 실패 내역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쏟아지듯 나오자 만수는 점점 어지러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버지, 부담 안 되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걸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후 작은 아들 민수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게 앞치마를 벗은 채였고 손에는 치킨집 매출표가 잔뜩 구겨진 상태로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진짜 별 수 없이 왔어.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장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료값이 오른 것, 임대료가 오른 것, 이미 밀린 세금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나한텐 한 번만 진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좀 도와줘. 딸 지영은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결국 며칠 뒤 조용히 찾아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사실 아이들 학원비랑 전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녀는 말끝마다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라고 덧붙였지만 그 말 속에 깔린 간절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직접 이야기는 잘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배우자에게는 솔직하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더 받을 게 뻔해. 민수는 맨날 힘들다 소리만 하지. 지영이는 언제나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다 챙겨가려고 하지 않나? 모두의 입에서는 공평하게, 정당하게, 가족이니까 같은 말이 나왔지만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족 단체 채팅방은 서로의 글을 눈치 보는 공간이 되었고 사소한 문장 하나에도 뉘앙스가 실렸습니다. 만수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메시지들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내가 왜 이걸 보고 있어야 하나?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모이면 웃음이 많았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말수도 줄고 어딘가 날카로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만수는 식탁 앞에 앉아 혼자 밥을 뜨며 중얼거렸어요. 돈이 이렇게 무섭구나.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만수는 허리가 아파 조금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몸을 뉘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지 않고 바람이 통하도록 살짝만 닫아둔 상태였죠. 그 틈 사이로 거실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식들이 모여온 김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말투가 점점 낮고 조심스러워지자 만수는 자연스레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니까.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단호한 기색이 느껴졌죠. 곧 이어 작은아들 민수의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형, 아버지 정신 또렷하실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
나도 동의하는데. 형은 너무 자기 위주로만 말하는 거 아니야? 말끝이 살짝 떨려 있었지만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딸 지영의 목소리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메웠습니다. 두 사람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맞아? 아버지는 아직 말씀도 안 하셨어. 하지만 그녀의 말에도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조심스러웠지만 그녀 역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겨우 보이는 거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세 남매의 표정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서로 장난치던 얼굴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자기 권리인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듣기 싫던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버지 모신 보람도 있어야지. 그냥 다 기부하시면 그게 말이 돼? 말을 한 사람은 준호였습니다. 그의 어조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분명한 욕심이 묻어 있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순간 심장이 크게 울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문 쪽으로 고개를 조금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을 밀어 열거나 거실로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 가장자리를 손으로 꽉 쥘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편이신 줄은 아는데 형만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건 안 되지. 그 말에 준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고 지영은 더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금방 다른 형제들의 말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거실의 소리들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돈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엔 누가 아버지를 모실지 또 누구 집에 가끔씩 들를지 마치 의무를 비용처럼 계산하는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만수의 눈가엔 어느새 물기가 고였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 두려워 허리를 더 웅크렸고 이불 끝을 꼭 쥐며 소리 없이 말을 내뱉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방안은 고요했지만 문틈 너머의 말들은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잠깐의 웅성거림 후 자식들이 하나둘 씻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도 만수의 마음속엔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미소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만수의 얼굴은 쓰림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순간 작은 눈물이 뺨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던 탓에 찌뿌둥했지만 마음 한편엔 묘하게 굳어진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은 뒤 평소보다 깔끔하게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단추를 끼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만수는 스스로를 다잡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루 보내는 게 아니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로 스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길목인지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만수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확고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낯선 동네였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핸드폰 지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확인한 뒤 작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리문 너머로 깔끔한 사무실 책상이 보였고
그 너머에는 젊은 변호사가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만수는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 복권 당첨 증서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125억 네, 맞으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실까요? 만수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자식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돈 때문에 애들이 서로 등을 돌릴까 무섭습니다. 아버지들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은 자녀분들 간 공평한 분배를 변호사가 말하는 도중 만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나는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요? 만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돈 대부분을 기부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데 쓰이게. 자식들한테는 각자 최소한만 남기고요. 그 말에 변호사는 다시 한번 놀랐지만 이번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녀분들이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돈이 우리 가족을 망칠 것 같아서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심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내어준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눈이 침침해 몇 번씩 더듬었지만 마지막 줄에 서명할 때 손은 오히려 덜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 약 125억 중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 노인복지센터 지역 병원 기금에 기부. 각 자녀에게는 집 한 채 마련할 정도의 최소한 자금만 남김. 향후 자녀의 간섭을 막기 위한 신탁 설계. 서명을 마친 뒤 만수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가벼움과 무거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자 유리창 너머 거리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차가운 겨울 햇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회색 하늘. 만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겠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만수는 잠시 졸음이 올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늙고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아버지 노릇이겠지. 그는 조용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말 오후 김만수의 집은 오랜만에 사람들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각자 문을 열고 들어올 때의 표정은 묘하게 비슷했어요. 조심스러운 듯하지만 어딘가 기대가 섞여 있었죠. 오늘은 드디어 분배 이야기를 하려나 자식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는 만수가 미리 올려둔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 작은 조명이 봉투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장면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세 남매는 자연스레 그 봉투에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게 그건가요? 큰아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기대가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허리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다. 민수는 팔짱을 끼고 앉으며 다리를 초조하게 떨었고
지영은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 모두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가 결정한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세 남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먼저 말해두지만 너희한테 줄 돈은 최소한으로 정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지영이 가장 먼저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을 떴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최소한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민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거의 안 남기셨잖아요. 만수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장학재단이랑 노인복지센터, 병원 기금으로 갔다. 너희 몫은 각자 집 하나 마련할 정도면 충분하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장남으로 책임도 얼마나 컸는데. 민수도 참지 못하고 주먹을 탁자 위에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나한텐 왜 이렇게 하세요? 장사 망하면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그들의 말이 날카롭게 튀어나오자 지영의 눈가도 금방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세 사람의 목소리는 뒤엉켜 점점 커졌고 거실 작은 공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우린 뭐예요? 왜 우리를 믿지 못해요? 평생 모신 보람은 뭐냐고요? 말들이 쏟아져 나오자 만수는 더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자신의 결심을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말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마침내 민수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그냥 각자 살아봅시다.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네요.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못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린 듯 딱딱하게 울렸습니다. 만수의 손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작고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말없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문이 닫힐 때마다 작은 진동이 집안에 울렸습니다. 집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을 때 만수는 혼자 식탁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쓸쓸하게 마주한 그 손은 가족을 위해 평생 고생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 선택이 아니었다면 더 큰 불행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작은 불씨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만수의 집은 눈에 보일 정도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들고 전화의 울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만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켜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더 단조로워졌습니다. 아침에는 전기포트를 올리고 작은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먹고는 다시 TV 앞에 앉는 게 전부였어요. 거실에는 TV 소리만 은근히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경로당도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 노인들이 지나가며 요즘 안 보이시네? 라고 묻곤 했지만 만수는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요. 라고 간단히 대답했어요. 사실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무겁고 지쳐가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다가 만수는 반찬 가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요새 얼굴이 안 좋네. 애들은 잘 지내요? 만수는 순간 입술을 꼭 다물었고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죠, 다들 바쁘고. 그 말끝은 흐릿해졌고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은 채 반찬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 시각 자식들은 각자의 집에서도 제각기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위에 쌓인 대출이자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을 멍하니 보내고 있었습니다. 튀김 냄새는 진하게 퍼졌지만 그의 표정은 더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알 것도 같은데.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지영은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다 말고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세 남매는 서로 장난치며 기대어 있었죠. 지영은 사진을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각자의 공간에서 후회와 미안함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던 어느 날, 세 남매 모두에게 거의 동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짧은 문장 하나에 그동안의 침묵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준호는 얼어붙은 듯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걱정, 후회, 죄책감,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면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빛이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워져 복도 바닥에 따뜻한 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빛 위로 세 남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뛰어오듯 도착했지만 병실 앞에서 마주한 순간 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만수는 병실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전보다 더 야위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눈은 또렷했고 자식들을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다들. 그 한마디가 조용히 흘러나오는 순간 세 남매의 눈빛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크게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체력도 떨어지고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주 찾아뵙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구 뒤섞였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은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날 우리가 너무...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떨렸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말없이 이불 끝을 잡은 아버지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병실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걱정과 애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그 말에 세 남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돈 때문에 너희가 서로 싸우는 거 보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거다.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아버지, 우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자식들은 거의 같은 시각에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됩니다. 김만수 씨, 지역 노인복지기금 소규모 장학기금 기부 조용한 선행. 작은 기사였지만 그 기사에는 만수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변호사로부터 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 남매에게 남겨진 소박한 금액과 함께 만수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너희에게 바라는 건 돈이 아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돈은 함께 쓰거라. 여행을 가도 좋고 밥 한 끼라도 좋다.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웃는 날이 있길 바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세 사람은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가족이라는 마음. 며칠 후, 세 남매는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만수가 생전에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마주 앉았지만 지영이 먼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메뉴 좋아하셨지.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눈가를 닦으며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당 창가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아버지의 잔소리, 함께했던 작은 추억들. 목소리들은 울컥했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했습니다. 장면은 조용하고 따뜻한 빛 속에서 천천히 흐르며 마지막으로 만수가 입원해 있던 병실 창가에서 들어오던 햇살과 교차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화면처럼 떠오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한 시간이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울림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